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게임 이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학자의 협력의 진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협력의 진화? 네, 로버트 엑설로드 하면 모르실 수 있는데 월요경제학을 좀 즐겨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혹시 tit-for-tat 전략이라는 게임 이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른바 보복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제가 월요경제학을 통해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학자가 이 tit-for-tat 전략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협력의 진화는 엑설로드 교수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엑설로드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고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984년에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 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 분야는 물론이고요. 정치학, 생물학, 인류학, 미래학, 진화학 하여튼 5만 영역에서 이 연구 결과에 큰 쇼크를 받아요. 그만큼 엑설로드의 협력의 진화 연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지금도 아마 이 책이 미국 서적 시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일 겁니다. 거의 매년 500권 이상의 책에서 이 연구가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최고 거장으로 불리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학자는 그 책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쓴 책보다 더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도킨스는 자기가 막 손을 들고 자원을 해서 자기 책도 아닌데 남의 책에 개정판 서문을 자기가 쓰겠다고 막 난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책 개정판 서문을 도킨스가 쓰기도 했죠. 물론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tit-for-tat 전략 자체를 만든 사람이 엑설로드는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소개해드리면 경제학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범죄 용의자를 잡은 다음에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고 야, 동료를 배신하고 먼저 범죄 사실을 풀어. 그러면 너는 감형해 줄게. 대신 네 동료가 너보다 먼저 배신을 해서 범죄 사실을 풀면 네 동료는 감형받지만 너는 충형을 받는다, 사형을 받는다. 이렇게 위협을 한 뒤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각각 다른 방에 갇힌 범죄 용의자는 동료를 배신하고 범죄를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동시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간단히 요약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동료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불지 않았으면 훨씬 더 형량이 적었을 텐데 이 두 용의자가 오로지 순간적인 이기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배반하는 바람에 모두 다 중형을 받는다. 이런 슬픈 스토리인 겁니다. 근데 엑설로드가 이 모델을 실전에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요걸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엑설로드가 대회를 엽니다. 내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건데 참가자들은 각자 컴퓨터로 전략을 짜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수많은 전략을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대가 나를 배신하건 말건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협력한다. 이런 걸 이제 간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처음에 내가 협력을 했는데 상대가 한 번만 나를 배신하면 나는 끝까지 뒤끝 있게 끝까지 계속 배신으로 응징한다. 이런 전략도 있어요. 이걸 징기스칸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오만 전략이 다 그 대회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그 게임의 우승 전략이 바로 tit-for-tat이었다는 거죠. 이 전략을 낸 사람은 그 레포포트라는 수학자였는데 이 전략이 두 번째 대회에서도 2연속 우승을 하면서 최강의 전략을 과시를 합니다. 이 tit-for-tat 전략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나는 신사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상대가 앞판에서 나를 배신했다. 이러면 반드시 다음 판에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나도 배신으로 응징을 하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앞판에서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오면 나는 상대방 인격을 보고 다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나도 협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전략을 구사하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 이 전략이 항상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엑설로드가 이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많은 철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묻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근데 엑설로드는 답을 어떻게 하냐면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을 서로 반복할수록 협력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가 엑설로드의 결론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참호라는 게 있죠. 그 전쟁을 할 때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던 참호전이라는 겁니다. 참호전이라는 건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총을 쏘는 전쟁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호라는 게 공격을 하기 위한 진지가 아니잖아요. 예. 땅을 깊게 파서 구축해 놓은 진지잖아요. 이 방어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호는 공격에는 별 효과가 없는데 방어에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일단 참호를 파서 버티면 상대가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총을 쏴도 안 맞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 폭격이 일상화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육상전만 펼쳐진다고 보면 참호는 정말 깨기 어려운 방어 진지인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전선에서 참호를 파고 대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방어는 엄청 잘하는데 공격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 겁쟁이 군인 새끼들아, 왜 참호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 나가서 돌격해, 상대의 참호를 뺏어,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정작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쌩까버리는 겁니다. 창호 밖으로 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요, 군인들이. 이 전쟁은 선공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참호전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포격을 하는 겁니다. 이 포격으로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곡사포 같은 걸로 상대 참호를 박살내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이 돌격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포격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참호전이 포격전 양상으로 바뀐 이후에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군이든 프랑스군이든 영국군이든 포격을 시키니까 일부러 적군 참호에 명중을 안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정교하게 조준을 해서 맞춰도 맞출까 말까 하는데 쏘는 쪽들이 열나무성의하게 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적군이 제일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핵심 지역에는 아예 조준을 안 해요. 이쪽 병사들이요. 그래서 전투가 얼마나 무성의했는지 참호 안에서는 야, 지금 우리 점심 먹었지? 그러면 10분 뒤에 저쪽에서 포를 쏠 예정이니까 야, 머리 팍 숙이고 있어.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포를 쏘는 시간이 매일 1시 반, 2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적군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참호 전장에서는 상대국의 포격이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 참모가 이것 때문에 전방을 시찰을 했는데 보고 올린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대국 참호가 고작 100m 앞에 있는데 우리 참호에서 병사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전투를 독려하니까 병사들이 허공에다가 포하고 총을 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인데요. 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전쟁 이후에 사회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4가지입니다. 첫째, 참호전의 특성상 고정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양측 부대 병력들 사이에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둘째, 그 관계가 뭐냐? 우리 서로 생명을 지켜주자라는 암묵적인 합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먼저 우리를 정밀 타격 안 하면 우리도 너희를 정밀 타격하지 않는다라는 묵시적인 규칙이 이 양국 사이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셋째예요. 만약 상대가 먼저 룰을 어기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시 반에 한간 지역으로 포를 쏘던 애들이 갑자기 야밤에 기습 정밀 타격을 하면 이쪽도 반드시 비슷한 강도 혹은 더 강한 강도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양쪽 다 죽는 거죠. 뭐 공멸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호전에서는 4번째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먼저 타격하는 건 우리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바보짓이다 라는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뭐 약속하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전쟁이 벌어지면 아주 장기적으로
피차, 타격이 안 되는 곳에, M1 곳에 적당히 포격을 하는 전통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엑설로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엑설로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협력이 진화하려면 개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서,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서로 이해관계로 얽힐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렇기만 하면 협력은 다음에 세 단계에 걸쳐서 진화한다. 1단계, 무조건적으로 배신만 하는 세계에서도 협력은 싹틀 수 있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주 작게나마 대가성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협력이 진화할 수 있다. 2단계, 그러면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 전략이 살아남게 된다. 3단계,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협력이 일단 호혜주의 원칙으로 안착되면 덜 협력적인 전략들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한번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참호전에 대입을 해보죠. 처음에 군인들은 저 독일 놈들, 저 프랑스 놈들 반드시 죽여야지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엑설로드 표현대로 우리가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큰 거예요. 오늘 전쟁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쟤네들하고 내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내일 혹은 모레 글피에도 얽힐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협력이 씨앗이 잉태가 됩니다. 요걸 전제한 상태에서 아까 엑설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작게나마 대가성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작용하는 무리가 생긴다면 협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국군이건 프랑스군이건 야,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안 쏘면 저쪽도 안 쏘지 않을까? 서로 안 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병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의 전략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병사들이 기습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보니까 피차 안 쏘는 거,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 전략, 이게 제일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전략이 살아남게 돼요. 3단계, 결국 이렇게 서로 안 쏘는 협력 전략이 안착이 되면 다른 덜 협력적인 전략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제일 강한 전략으로 남게 되죠. 이러면 대장이 뒤에서 아무리 쏘라고 격려를 해도 독려를 해도 안 쏘는 거예요. 100m 앞에서 서로 보면서도 태연하고 편안하게 전쟁을 안 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와 영세상공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을들의 갈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양쪽의 을들은 tit-for-tat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자영업자하고 대립하는 게, 자영업자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을들이 서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협력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시 만날 거잖아요. 오래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내년에 또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잖아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 저희 브리핑 토요 스페셜에서 인태현 한상총련 회장의 인터뷰를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인태현 회장은 중소상공인인데도 최저임금 올립시다. 노동자가 우리 고객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공인 처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협력적인 진화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노동자 우리 고객이고 우리는 사업자고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씩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엑설로드 이야기대로 이제 진화의 3단계 중에 1단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뭐냐? 아주 작게나마 대가를 바라는 협력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말은 한상총련의 저 반응을 노동계가 들었다면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협력의 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피차의 리액션,
협동 전략이 강화되면서 살아남게 되죠. 노동자, 영세상인이 서로를 보듬는 게 제일 뛰어난 전략임이 입증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3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노동자들과 영세상공인들의 협력이 호혜주의를 통해서 안착이 되고 다른 덜 협력적인 전략들을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죠. 인태현 회장이 최저임금에 찬성한다. 노동자는 우리 고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노동계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의 제품만 이용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우리 노동계가 이런 디테일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연대한다는 선언이 아니고 이런 섬세한 연대 활동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정말로 앞으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색도 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야 영세상공인들에게 노동계가 보여주는 리액션이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공장 노조마다요.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사용 안 하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투쟁을 하겠다. 이거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조의 영향력이 제일 큰 지역이 울산이잖아요. 예. 울산 노동자들이 이런 대형 캠페인을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울산 중소상공인들 절대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못합니다. 그게 노동자가 우리 고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런 리액션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 전략이 하나의 전략으로 살아남는 단계만 거치면 이건 가장 우월한 전략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엑설러드 주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을들의 갈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1년은 지난 1년이고요.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을들의 비생산적인 갈등을 중지해야죠. 우리는 모두 민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우리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싸움의 상대를 다른 쪽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협력적 진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상호 이해를 던져주는 액션과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반드시 다시 만날 거거든요. 우리가 민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은 반드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로버트 엑설러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개념을 양쪽이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잘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이 연대와 협동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그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